개발 방법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직 정신이 안 차려집니까? 음, 음. 네, 개발 방법론은 이제 구조적 기법, 정보공학, 객체 지향, 컴포넌트 기반, 모델 기반, 서비스 기반, 애자일 방법론, 데브옵스 이렇게 쭉 발전을 해왔어요. 이제 개발 방법론이 뭐냐? 공학 원리를 개발 수명주기에 적용한 것이다. 정보 시스템 개발하기 위해서 작업 활동, 절차, 산출물 기법 등을 정리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 디테일하게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SDLC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조직이 실제 수행하면서 하나둘씩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 여기다 끼겨넣기 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할 때 그 멤버들은 뭘 보면 돼요? 아, 이 방법론을 다 보면 된다.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추상화해서 또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할 거고, 그게 여러분들 조직에 다 테일러링 그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특징 뭐 이렇게 하는데 개발 단계 정의 이거는 당연히 개발 설명 주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활동 당연히 있어요, 여기에도. 그다음에 제품 검증 절차 각 단계 종결 기준 등은 상세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정형화된 방법이나 절차 도구 이런 것들은 정말 굉장히 많을 건데 이제 그 조직의 수준이나 그런 수준으로 이것들을 정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무 관점에서 하나의 책임을 묶었다. 네, 그래서 마치 매뉴얼처럼 따라하기, 개발 따라하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강하다.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느냐? 개발 경험들을 계속 축적을 어딘가에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요. 산출물 가져다 과거 거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하면서 잘한 사례들만 가져다가 빼서 속속 계속 붙여야죠. 이거를 계속 하나의 어떤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계속 이제 붙여갈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걸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활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당연히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나 모듈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 이 생명 주기마다 이런 것들 쭉 붙여놓고, 네, 그것들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진척률을 입력해봐. 네, 그걸로 진척률 계산을 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행 공정이 대시보드 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쫙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전부 네, 이거를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에서 배우신 WBS 있죠. WBS와 그 다음에 일정 관리 있죠. 요 스케줄링 해놓은 이거에다가 전부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에 이게 엔진에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개발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럼 얘가 쫙 말아 올려져 가지고 얘가 실적으로 진척률로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그럼 대시보드에 계획이 보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얼만큼 갔는지 그거를 말아 올린 걸 가져다가 그어주면 되죠. 네, 그래서 계획하고 지금 실제 실적하고 이 두 개 맞게 딱 보여주면 편차가 얼마인지 바로 나오죠. 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EVM 또는 EVA, 그래서 Earned Value Management나 메소드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그래프를 표시를 했다면 그러면 그래프 보셨던 거기에 최초의 플랜드 이 밸류 있잖아요, PB. 이 PB 곡선에 실제로 EV 곡선, 진척률, 그다음 실제 쓰던 AC, 액츄얼 코스트, 이게 딱 그래프가 동일하게 가다가 벗어나기 시작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죠.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프로젝트 관리는 다른 게 아니야. 두 개는 관점만 틀려요.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젝트 시작, 이때 소프트웨어 공학은 안 보여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실제로 착수하고, 그 다음에 기획할 때 개발 계획이 같이 나와야죠. 그리고 수행할 때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단계들이.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모니터링 통제는 그 사이에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종료 때 가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이미 다 끝나고 이 종료 처리는 고객하고 서로 검수에 관련된 계약상에 명시된 이런 종료를 위해서 필요한 산출물 납품 또는 뭐 계약상에 약속했던 개발 말고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종료 처리했는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 관리의 관리 범위는 개발 범위보다 훨씬 넓어요. 그렇지만 메이저 딜리버리를 해야 될 프로젝트 관리의 컨텐츠는 개발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 관리에서 수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이 SDLC.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게 돼 있고, 그래서 금방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이 내용이 프로젝트 관리의 일정 관리 대시보드 또는 EVA 방식의 그래프에 충분히 다 말아 올려줘서 대시보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성공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형화된 절차와 표준 용어를 제공해서 사실상을 제공하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똑같이 A를 A라고 부르지 않고 A 다시라고 부른다고, 어디서는 B라고도 부르고, 어디서는 C라고도 불러요. 회의를 했을 때 똑같이 A를 말하는데 누구는 머릿속에 B가 돌고 어디는 C가 돌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요 썼어? 회의할 때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지? 이것의 의미는 이거야. 이제 컨버전이 시작돼. 그래서 서로 다 다르게 알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먼저 머릿속을 전부 다 통일시켜서 의사소통을 할 때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개발 광고입니다. 그럼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 버추얼 타스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고객도 참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자 쪽에서 아웃소싱 했던 사업자 쪽의 프로젝트 팀도 좋아요. 그리고 다시 사업자 내부의 협력사도 좋아요.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들어왔을 때 강당에 전부 다 모아놓고 뭘 해야 된다, 맨 처음에? 개발 방법론을 이걸 적용하겠다. 이 개발 방법론의 상세한 절차와 거기에서 써야 될 양식, 그리고 각각의 팀별로 이 개발 이 방법론상에서 R&R. R&R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쓰려고 하는 우리의 도구나 환경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좀 더 상세한 컨벤션이라고 하죠. 개발의 룰들. 아키텍처별로, 영역별로 전부 다 나와서 설명을 하루 종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들으면 다 알아먹었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방법을 가르치는 아키팀이 상주하면서 설계단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다시 모아놓고 재교육을 해요. 그래도 될까 말까요? 자, 우리 참여한 프로젝트에서는 그걸 하는 팀이나 실제 실행을 하고 있다. 이게 없으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개발자들이 전부 다 슈퍼맨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프로젝트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팀이 있어야 되네? 이 팀은 어디서 와요? 과거에는 대기업 참여 제한이 안 걸렸던 대기업이 그 아키팀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반에 걔들이 쫙 셋업을 해요. 그래서 공통 이제 보통은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를 다 들고 와서 개발 수업에다 셋업을 해놓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요. 교육을 시켜요. 개발자들이 몰라서 그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써야만 되라고 컨벤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버리고 개발자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있고 자기 지식도 있고 이걸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근데 그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대기업 참여 제한 걸려가지고 대기업 더 이상 안 들어와요. 중견 중소기업에서 그런 팀들 데리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프로젝트 참여해서 내가 프로젝트 멤버로 들어갈 거야. 단가를 세게 받겠죠? 왜냐면 프리랜서 계약해가지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세금은 네가 알아서 내시고 세금까지 포함해서 돈 많이 줄게. 그래서 돈 1,000씩 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그 비용에는 뭐까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비용까지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실력 되면은 거기에 개발자로 참여하지 않고 딴 데 가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프로젝트. 그래서 대기업을 빼버리면은 국가의 그 대기업 나쁜 놈들이지. 왜냐면 자꾸 하도급 업체 주고서 그다음에 금액 갖고 후려치고 뭐 이래가지고 다들 못 살게 만든 원흉이잖아요. 그래서 하도 원성이 찾아서 대기업을 빼버렸어. 그랬더니 중견회가 딱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중견이 다시 협력업체를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중견은
대기업보다 더 악랄하네. 원래 원래 그 자영업자가 제일 악랄한 거예요. 이건 그냥 교육상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영업자는 악랄해지지 못하면 절대 못 살아. 자영업자는 바로바로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되는 거야. 모든 게 돈이기 때문에 원가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손해 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인색하고 악랄해져요. 아시겠죠? 사업을 내가 자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을 다 바꾸세요. 선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근데 대기업은 어떤 구조가 있냐면 볼륨의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볼륨이 크기 때문에 네, 이 인력을 한 명을 쓰면은 실제로는 이 인력의 역량을 10%밖에 활용을 안 하는. 근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뽑으면 90%를 안 돼요. 근데 대기업은 볼륨이 많이 크니까 이 사람 뽑아서 10%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한 개 프로젝트 지원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한 50개를 지원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100%를 다 쓰게 돼요. 바로 이 규모의 경제의 원리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견, 중소로 내려가면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누가 그거를 다 책임져야 된다? 개발자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돈을 많이 준다. 근데 돈을 준다고 그 능력이 바로 생기면 오케이. 혹시 돈을 더 주면 능력이 생기던가요? 생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뭘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뭘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그건 이제 관리 멤버고요. 기술적으로 아키텍처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프레임워크를. 그래서 정부 사업을 들어가시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표준 프레임워크가 지금 이런 방법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교육을 다 받으셔야 돼요. 저는 개발자인데 공공사업에 참여하는데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예, 개발자 교육을 받았다 손 들고 있어요. 받았어요. 오케이. 그거 다 공짜로 해주죠. 네, 공짜로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오죽하면 정부가 공짜로 해줄 거야. 오죽하면? 오죽하면 해주겠어요, 공짜로. 그게 안 되니까 빵꾸가 나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래 누가 했어요? 대기업에 참여할 땐 대기업의 악기 담당팀이 들어서 붙어서 다 해준 거고요.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특정 이 공통 컴포넌트가 없어. 그럼 막 싸우다가 네가 개발해, 네가 개발해 막 싸워. 그러면 누가 해요? 그 아키가 개발 직접 해버려요. 가지고 예, 공통 예, 모듈에 대해서 개발해서 그 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줘. 얼마나 좋아요. 그 품질 관리가 딱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위험 관리 측면에서 개발자들을 전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네, 한국전산업, 지금 이름은 한국지능정보 사회지능업.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대여섯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계속 시키고요. 이게 지방으로 기관들이 막 내려가서 지방에서 발주하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개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서울 올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지방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지방에서 교육과정을 막 해줘.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죠. 짱 좋은 나라. 뭐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해외에서 사실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앞서 있어요. 어찌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 받으실 개발자는 아니지만 자 교육을 받겠다.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오케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코딩을 위해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적인 것들도 되게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십사 하고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눈으로 실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쟤네들이 말하는 개발 환경 프레임워크 방법론이 무엇인지. 근데 이걸 안 보고서 어떻게 공공정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공공정보 사업 하면 무조건 다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길사 시험의 70%가 공공영역이에요. 주제들이 다. 그러면 네,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뭐 하는지 보자. 그러면서 교육이 온라인 과정도 많이 온라인 과정 신청해서 오프라인 안 가도 됩니다. 네, 앞으로 1년 이내에 무조건 듣겠습니다. 이렇게 다 약속? 1년 이내에 무조건 듣겠다, 약속.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자료, 설명자료 전부 업로드 돼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사이트에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치면 그 사이트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브 프레임워크 OL.kr인지 뭐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go.kr이겠네요. 거브먼트. 네, 하시기로 했죠? 네. 한번 받으시면 나중에, 받으길 잘했네. 배 모시기가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운이 좋았네.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 광고면은 잔뜩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공학의 구성 요소하고 되게 겹치는 게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작업 절차, 방법, 산출물, 관리 기법, 도구들이 모여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 비교 이런 장표를 만드는데, 자, 이제 우리가 쭉 봐오니까, 68년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토가 소프트웨어가 어쩌고 저쩌고 망할 놈들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소프트웨어 위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욕을 먹기 시작해서, 야, 각성하고 잘해보자. 이렇게 연차별로 계속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프로젝트 시대, 프로세스 시대, 뭐 프로덕트 시대, 뭐 이렇게 초기 뭐 이런 건데, 초기에 이제 방법론이 구조조건, 여기서 정보공학으로 발전을 해요. 객체 지향으로 발전을 해요. CBD, SOA, MDD, Agile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해왔다. 2002년. 그래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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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고작 한 40년 됐다. 네, 자, 건축 쪽의 공학의 역사는 몇 년이에요? 건축은. 자, 이집트 피라미드 지을 때, 그 피라미드 구조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짓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잖아. 안 가르쳤으면 작업이 안 됐겠죠. 그때 공학 교육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때 소프트웨어 교육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러면 공학의 역사가 건축은 몇 천 년? 맞죠? 우리는 고작 몇 년? 네. 근데 우리가 모든 분야를 앞서가고 있죠. 네. 우리의 40년, 50년은 다른 분야에 몇천 년과 반복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 보면 여기가 어려워요, 건축이 어려워요? 여기가 어렵죠. 거기는 오랫동안 했는데 별 볼 일 없었잖아. 근데 우리는 짧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게 막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자는 빨리 따야 돼. 왜냐면 시간이 막 가면 갈수록 신기술 서비스 계속 나와서 공부를 막 더 해야 돼. 맞죠? 근데 건축, 토목 쪽에 새로운 게 나오기 쉬워요? 안 쉬워요? 거기는 새로운 게 안 나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맞죠? 거기도 고작 해봤자? 네. 거꾸로 이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설계하는 기술들 BIM이라고 하잖아요. 빔 한다 뭐 이렇게. 빌딩 인포메이션 뭐 매니지먼트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를 거기서 물어볼까? 거기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건축물을 이러이러한 요건에 맞춰서 구축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내구성이나 강도 이런 게 문제가 되죠. 네. 계산해가지고 써봐 뭐 이런 게 나오겠지.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변해요? 그럼 완전히 물리학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쪽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게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공부량이 가면 갈수록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제가 공부할 때에 비해서 거의 배는 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계속 시험을 오래오래 보시면 어떻게 된다? 계속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최대한 빨리 합격해 보자.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합격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숙사 시험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특징들을 이렇게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뒤에 가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를 출력해서 머리맡에 책상 머리맡에 붙여놓고 가끔씩 들여다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면은 워터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스파이럴 이제 기반 배경이 되는 것들이 코드에서 먹거나 스파이럴도 안에 들여다보면 워터폴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구조적 방법 또는 구조적 기법 보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기능에 따라서 분할하여 개발하고 이를 통합하는 분할과 정복, 디바이드 앤드 컨커 프로세스 중심의 하향식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천공 테이블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기본적인 자동화 기능, 연산, 계산이죠. 사실 계산이. 통계나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 구현조차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를 통으로 뭘 해줘라고 하면 하부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합쳐져가지고 나중에 쭉 넣을 거잖아. 근데 이걸 통으로 해줘. 그러니까 이 로직이 꼬여버립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계층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롤업이 된다든지 롤 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하부 것들부터 먼저 잡아야죠. 그럼 하부가 무엇인지 쪼개봐야 알죠. 쪼개서 하부부터 연산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썸을 하고 이 녀석을 다시 썸을 하고 이렇게 롤업을 해야 될 거잖아. 그래야 로직이 안 보이지.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통으로 해줘. 그러니까 천재가 아닌 다음에 이걸 통으로 어떻게 해결해? 근데 천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친구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근데 조금 덜 천재인들이 천재들이 이제 왜냐면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아까 나투가 뭐 소프트웨어 나쁜 놈들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IBM이 막 사람 어찌되면 모아가지고 월급 많이 주고 그런 거 했었거든. 근데 얘들은 덜 천재란 말이에요. 덜 천재가 개발하니까 막 결함이 생겨. 그런데 여전히 부족해. 그래서 더 뽑았어. 그러니까 덜덜 천재가 떠들었어. 근데 또 얘들은 더 엉망이야. 그 방법이 뭐야? 도대체 왜 이런 거야? 그랬더니 천재는 한 방에 이 코드 한 줄로 그걸 해내는데 애들은 코드 한 줄로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코드 한 줄로 구현해서는 구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부 모듈로 쪼갠다. 그리고 하부 모듈을 구현한 다음에 다시 이 구현의 결과를 다시 합친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천재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천재는 좀 더 고부가 가치를 계속 하면 돼요. 그래서 노가다는 덜 천재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신기술과 혁신은 천재가 해주고, 농담이고요. 천재라고 하는 건 농담이에요. 네. 천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과론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되기 전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되기 전에는 보통 걔가 또래이 미친놈 이런 별명을 달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예, 항상 결과적으로 불행해요. 왜냐면 또라이 미친놈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행해요, 진짜. 아시죠? 네. 그 요즘 잘 나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선두 회사 이름이 뭐야? 응? 테슬라. 테슬라는 누구 이름이에요? 응? 네, 네, 맞아요. 에디슨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던 그 애가 테슬라예요. 네, 테슬라도 천재였죠. 에디슨도 천재. 근데 테슬라는 빛을 못 봤어요. 어쨌든 에디슨이든 테슬라든 별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네. 네, 일단은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을 기초적으로 최초에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기능 구현조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능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해내는 방법은 기능을 모듈식으로 하향으로 이렇게 계층화시켜서 쪼개는 방법.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구조적으로 만든다. 네, 기능의 구조에 관련된 구조적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기능에 따라 분할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디컴포지션 하는 박스 형태의 제품 디컴포지션 모드 있죠. 그게 바로 이 구조적 기법의 창조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봤다? 프로젝트 관리에서 뭐 디컴포지션 되는 거 봤죠. 걔 이름이 뭐였어요? WBS였어요. 이해되시죠? WBS가 왜 필요한지. 걔가 바로 디컴포지션 된 이것의 산출이에요. 그래서 제품 기반으로 디컴포지션 하는 방법. 또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프로젝트의 절차 기준으로 단계별로 디컴포지션 하는 방법. 두 개를 섞는 방법. 그래서 WBS 유형은 몇 개다? 세 개. 이런 이야기 전혀 기억 안 나시죠? 괜찮아요. 지금 또 듣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순자 선택 반복으로 로직을 처리하는 방식. 이것 지금도 유효하죠.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조현경심의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고 이런 것도 다 있대요. 그래서 정말 뛰어나다. 지금 봐도 굉장합니다.
지금 요 구조적 기법 입에서 말하는 추상화 모듈과 비교가 자, 이 부분을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얼마나 잘 쓰느냐가 지금 이 기술사 시험에서 점검 포인트예요. 네. 우리는 지금 자동화돼서 하잖아요. 그래서 집어넣고 띠릭 하면은 툴글이 거꾸로 그려서 빵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수작업으로 그려봐. 그럼 내가 다 그려야 되죠. 그 반대로 수작업을 그리는 작업을 시험에서 검증합니다. 근데 업무를 주고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너무나 쉽겠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문제가 기계학습을 설명해봐. 그럼 기계학습을 리컴포지션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휑해지죠. 네, 그거 하는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수작업으로는 일단 그걸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라고 하면 티중에 뒤에 가서 이제 중간 한 6, 7주 정도 되면 에세이를 가르치기 때문에 에세이 때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어요. 단계적 상세가 우리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프로젝트의 특성이 있었죠. 프로젝트의 특성. 네, 한시적이다. 유일하다. 또 하나 뭐 있었죠? 점진적 구체화. 네, 프로그레시브 일레보레이션 기억나세요? 뭐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기억이 나면 벌써 기술사 됐겠지. 우스갯소리고요. 네, 이게 지금 서로 다 이렇게 물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 방법론의 이제 단계별 구성에서 분석, 설계, 개발 이런 게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게 기본 원칙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돼요. 설계 때 이제 결합도 응집도가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공학 응용의 감이 이것도 설명을 드려요. 시험 문제 자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DFD 데이터 플로우라는 자료 개체 관계로 이거 과거에는 옛날에 프로젝트 하셨던 분들은 실제 정보공학을 써도 이런 산출물을 만들거든요. 뒤에 이제 정보공학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산출물로 내던 시절이 있었다. 스트럭처 차트. 제가 예, 10주차 프로그래머 교육을 들어갔을 때 코볼로 저 스트럭처 차트를 과제를 받았는데 수업이 5시에 끝나면 5시 반까지 지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6시까지 다시 그 룸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6시부터 이제 숙제를 시작해요. 그래서 6시부터 숙제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도형자 나중에 사라고 할 거예요. 그 똑같은 도형자를 우리가 지급받아서 그 도형자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드래그앤다 이 드래그 해가지고 그리는 이 뭐야 그 컴포넌트들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엔 다 이 템플릿자의 이 도형자예요. 그래서 이걸 그걸 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링을 그거로 하는 거예요. 그요 스트럭처 차트를 이제 그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요 윗단에 있는 것들 다 섞여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체 업무 흐름도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술적인 요소들이 그려 있는 그런 거예요. 네, 그거가 한 80페이지 정도 분량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제출해야 돼요. 8시에 제출을 못하면 과제를 안 받아줘요. 그래서 1주 차에 몇 명이 탈락돼서 나갑니다. 또 2주 차에 똑같아요. 또 탈락돼서 나가요. 그러면 이제 떨어져서 되돌아가면 이제 보통 신입사원 때 1년 차 안에 그걸 이제 보내요. OJT 한 3개월 시키고 길게 6개월까지 시킨 다음에 들여버리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그거 하면 죽어나는 거죠. 떨어져가지고 가면 이제 세 번까지 보통은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근데 떨어지고 나면 가서 선배들 볼 낯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해추그리 죽어 있다가 이제 두 번째 들어와서 이제 패스하면 이제 야호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들어와서도 이제 중간에 탈락해서 나가요. 그 회사도 다닐 맛이 안 나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 안 다니고 딴 데 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그 가지고 80장짜리를 그 시간 안에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잠 잘 수 있겠습니까? 잠 전혀 못 자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10주 차니까 6주 차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대낮에 강사들이 부를 거예요. 강사들이 부를 겁니다. 자, 지금부터 불을 안 되니까 그리고 창도 없어요. 그래서 불 끄면 시커멓거든요. 자, 지금부터 앞에 보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쓸 거고 이제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해. 그러고서 강의 나와요. 왜 그러냐? 밤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가지고 눈을 뜨고 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중간에 머리 박고 있고 막 이런 것도. 그리고 다시 이제 수업 마치고 과제 줄 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또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아침까지. 이거를 10주를 돌리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겠죠. 10주면 몇 개월이에요? 2개월 반. 재료도 그 당시 교재도 없어. 교재가 EDS 영문 교재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뭐 바인더가 이따만큼 두꺼운데 이런 바인더를 몇 권씩 주고서 참 대단을 해. 네, 그때 이런 거 엄청나게. 네, 그때가 코볼 시대니까 이 구조도 그리고 메인프레임 기반으로 개발하던 시절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정보공으로 넘어가. 이제 정보공학으로 이제 넘어갈 시점에는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앞에도 보시면 네, 정보공학 방법론 이게 뭐예요? 80년대예요. 68년도에 소프트웨어 바보들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방법론을 만들고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십몇 년이 흐르니까 네, 구조적 방법론이 꽤나 성공적이었죠. 단순하고 이해하기 굉장히 좋죠. 지금도 이 구조적 방법론으로 내가 디바이드 앤드 컨커, 그다음에 프로세스 개념만 내가 확실해도요, 기숙사 시험에 빨리 합격을 실 수 있어요. 그럼 이 개념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 개발자라고 하면 개발하실 때 금방 요구사항들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빨라요. 기본적인 개발 능력들은 기초적인 부분이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예요. 와, 좋다. 방법론 여기 짱이야. 방법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자, 기능을 자동화하는 그런 기능을 자동화해 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예, 사람이 막 도를 손으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바퀴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바퀴가 있는 걸 몰랐어. 근데 누군가가 물건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잡아당기니까 잘 굴러가는 거야. 어. 그래서 물건 위에다 올려가지고 끌기 시작하면 잘 굴러가죠. 왜 그래요? 마찰 계수가 줄어드니까. 네. 여러분도 집에서 무거운 물건 나르실 때 집에서 직접 하셔야 될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있잖아요. 무거워 죽겠어. 냉장고 뭐 이런 바퀴가 달려있지만 한쪽에는 바퀴가 없어. 근데 문턱 넘어가야 돼. 그럼 바퀴도 필요 없네. 그럼 문턱에서 뭘 놔야 돼요? 거기다 이렇게 널판지 깔고, 근데 이 널판지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거기다 또 뭘 깔아요? 옷 같은 거 깔아야지. 거기서 잡아당기면 뭐예요? 널판지는 남아있고, 옷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거 쉽게 끌어당기잖아. 맞죠? 예를 들면, 자, 기능을 이렇게 구현하는 건 금방 어려운 그런 힘쓰는 일을, 노가다를 쉽게 자동화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히트를 친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그렇겠죠? 네.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이 자동화도 물론 거지만 이게 진짜 역할일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프트웨어를 매번 개발할 때마다 비슷한 거 개발하는 것 같은데 새롭게 시작해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해. 예.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하지. 비슷한 걸 계속 만들고 있는데. 제조업은 어때요? 똑같은 거 만들어서 찍어내면은 어마어마한 거를 유사한 품질 수준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어. 근데 이놈의 소프트웨어는 니네는 대량 생산 안 되니? 전부 인적인 실력이 달려 있어.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개발자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완전히 엔지니어들이에요. 아키텍트고. 몸값이 어마어마한 거죠. 좋았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면 좋겠어요. 자, 이게 신통방통 요술이야. 근데 이거를 잘 이제 연구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계속 인사이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지에 대해서 다시 인사이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기능은 뭐예요? 입력물이 뭐예요? 데이터예요. 출력물은 뭐예요? 데이터예요. 정보 시스템에 입출력물이 데이터 아닌 거 있으면 말이에요.
자, 제어 신호 데이터에 아니에요? 데이터로. 네. 맞죠? 오케이. 자,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재사용해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놓죠. 맞죠? 이 파일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발전. 이게 계산기를 대신하는 자동화 쪽이 아니라 바로 그 부분으로 인사이트가 높아지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소프트웨어 개발은 정보에 대한 기술이야라고 이해를 하게 됐어요. 데이터가 의미를 가질 때 정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테크놀로지구나라고 알게 됐고, 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기능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능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핵심이었는데 데이터는 당연한 거고 인정물로 내가 될 거니까. 근데 이걸 처리해 주는 과정이 자동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동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에 되게 이제 고민을 했고 이거 잘하려고 노력했던 거. 이게 이제 구도적 기법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데이터 부분에 대한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해요? 데이터가? 데이터가 왜 중요해요? 데이터. 데이터 이꼴 뭡니까? 정보 이꼴 왜 뭐예요? 돈입니다. 자산입니다. 맞아요. 정보가 돈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핸들링하는 기술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하려고 했던 것은 기능 자동화가 잘 안 될 걸 먼저 하려고 했던 거고 진짜 핵심은 데이터 핸들링이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을 할 때 기능을 나눌 때 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이 기능이 있어요. 나는 A, B, C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A, B, C 때마다 내가 손 안 대고 탁 누르면 되게 만들어줘. 이게 요구사항이야. 이건 기능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 내가 데이터를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데이터가 돈이잖아, 정보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냥 나 혼자 쓰고 있는데 이거 필요하다고 막 달라내 되게 많아. 자, 이거를 내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데이터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각 회사의 재무에 관련된 정보고 주식의 이종에 주식 가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정보였어. 그럼 이 사람 혼자 쓰면은 혼자밖에 못 걸려. 그럼 같이 벌어야지. 그죠? 그럼 이 정보로 고객 정보도 알 수 있고 기업 정보도 알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쓸 수가 있네. 와. 자, 그러면 이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정의를 해보자.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이 데이터. 이 데이터를 비즈니스의 모양이 여러 개 있죠. 이 모양대로 얘를 핸들링해서 리드 라이트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세스 기능.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컨설팅을 받았어요. 이거 기존에 그냥 자동화해줘 딱 치면 되게 해줘 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자, 이게 발전한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ISP예요.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만든 거예요. 정보공학회사. 정보 전략 계획이라는 걸 세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온 거를 가지고서 이제 개별 업무를 더 자세히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서 시스템을 설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멋지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과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알아서 계신 거예요. 이게 원 세상을 사실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 귀중한 데이터 가치를 갖는 어떤 무엇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 세상에 데이터 저장소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생겼죠. 데이터 저장소 뭐예요? 담고 있는 즉석적인 장면 스토리지. 스토리가 잔뜩 모여 있는 건물이 뭐예요? 네, IDC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몇 개? 우리나라에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네, 작은 전산실 빼고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칩시다.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 공식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기사이고요. 거기서 발표한 게 186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작은 규모의 소규모 전단지 어마어마해요. 몇천 개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이 갖고 있는 작은 사무실 옆에 놔둔 서버를 전산놈 이렇게 해놓은 거, 그렇게 다 합치면 그게 3천 개 정도 돼요. 그래서 보안 소모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행안부가 2026년까지 이 CSAP 클라우드 그 시큐리티 관련된 평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부 다 올려 2026년까지.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에 돈 벌고 있어요. 네, 클라우드 업체들, 국내 클라우드 업체한테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그 사이트에 가면 디지털 전문 계약 서비스, 전문 서비스 계약 그 사이트가 있어요. 가지고 내가 원하는 업체에 가지고 이하스 뭐 이런 거 있죠. 사스 프로그램 이런 거 내가 그냥 원하는 업체 찍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전화해서 해주고 그러면 돼. 모르셨어요? 네, 이제 시험 보려면 아셔야 돼. 다. 네. 3천 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보안사고를 하도 일으키니까 2020개가 다 들어와요. 이렇게.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KT 클라우드, 뭐 NHN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다들 막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지금. 그랬더니 외국계 CS들이 아니 무슨 역차별하냐? FTA 있잖아. 공정하게 해야지. 외국계 CSP는 누구? AWS, MS, 구글 이런 데서 뭐 장난치냐? 이래가지고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해서 3등급에 해당되는 애들은 웹서버가 주로 해당이죠. 그러니까 중요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자, 이런 서비스들은 전부 다 열어주겠다. 외국 CSP한테. 그래서 3년 전부터 이야기가 공론화돼서 작년에 터졌죠. 가지고 이제 국내 업체들이 무슨 소리냐. 국내 업체를 구사시키려고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 생각에는 개방해야 돼요. 아니면 국내 업체한테만 줄 때. 왜 이렇게 국뽕들이 강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국내 업체들은 이렇게 이 카르텔이잖아요. 업체가 지금 제가 3개 꼽았죠. 거기 조금 더 뭐 가비아 같은 데 있어요. 총 해가지고 한 5개밖에 안 돼요. 통신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뭉쳐가지고 단가 정하자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네, 담합이에요. 담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퇴를 치죠. 예, 그래서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예, 범죄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담합이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냐? 교육 목적이니까 담합이라고 앞에서 구라를 쳤다. 구라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한테 열어주면서 시장이 건전해져요. 담합하면 시장이 어떻게 돼요? 독과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유저나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은 다 돈을 누구 거로 운영한다? 내 거로 운영해. 내가 쓰면 되는 거고. 그럼 내 돈으로 비싸게 그 업체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정 경쟁을 하려면 또 이렇게 더 집어넣어야죠. 맞죠? 그 돈은 어디로 가요? 국내에 있어요? 해외로 가요? 그러면 국부가 빠져나가네? 공정 경쟁이 좋아요? 아니면 국부가 유지되는 게 좋아요? 네? 공정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예요.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자, 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독을 조금만 쓴다. 독을 조금만 쓴다. 안 쓰면 안 돼, 근데. 쓰긴 써야 돼. 조금만 쓴다. 그러면 국외 쪽에 많이 나가는 거를 줄이면 되잖아.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영양평가 하나 나왔는데 3등급만 준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네요. 핵심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오픈하지 않도록 한다. 저는 그것마저 오픈해도 문제가 없게 하려면 암호화 기술이 뛰어나야 돼요. 보안 기술이. 그래서 해외 CSP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도
절대로 암호를 풀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하면 돼요. 맞죠? 그리고 관계 법령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 보호막을 치면 돼요. 이미 보호막이 쳐져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죠. 어쨌든 데이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금방 한 이야기 정보전략계획 ISP. 경영전략이나 관련 조직 업무자료, 거시적 분석, 현실 평가, 업무 영역 분석, 데이터 모델, 프로세스 모델, 자료 분석, 시스템 설계, UI, 프레젠테이션 UI 교수입니다. 유전 설계 절차,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작성.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과거에는 기능 자동화에 구조조건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기능을 먼저 디바이드 앤드 컨커 하는데 분할과 종합하는데 신경을 썼어요. 근데 얘는 지금 그게 먼저가 아니고 이게 먼저라고 데이터 모델링이 먼저.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정비를 하고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지원을 할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 단에서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적정하게 다시 모디파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데이터하고 모델링하고 플러스 모듈 넣고 왔다 갔다. 그런 과정에서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다. 이런 방식으로 얘가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름이 정보공학이에요. 뭐에 중점을 둔다? 데이터. 데이터 모델. 프로세스가 곧 기능이에요. 그죠? 근데 데이터를 먼저 중점적으로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게 조직의 비즈니스의 실체라고. 정보공학 환경학로, 구조적 분석 설계 기법의 SDLC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명주기가 포커스 모형을 따르고 있어서 좀 경직돼 있다. 복잡한 논리체계가 산출물의 연구.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종류가 많은 산출물과 절차를 따르는 거였다. 정보공학을 하게 되면 이 단계들을 거쳐야 돼요. 일단은 기존에 하지 않던 ISP를 하자. 컨설팅 산출물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아주 심층 있게 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작업만 하는데도 엄청난 에포트가 들어요. 그리고 산출물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기 시작하니까 아 나는 기능 자동화만 하고 싶어. 그래서 돈을 많이 줬는데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해야 돼? 여러분들은 기능만 하고서 1,000만 원 받고 싶어요? 아니면 기능과 데이터를 다 모델링하고 1,000만 원 받고 싶어요? 기능만 하고 싶으시죠? 좋습니다. 자 이제 객체 지형으로 넘어갑니다. 잠이 깨셨나요? 객체 지형까지 한번 볼까요? 졸려요? 알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